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이번에는 경찰의 예산 문제로 다시 한번 맞서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여야는 공천 룰을 놓고 다시 당내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죠.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전해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시고 정치권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설 이야기부터 먼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의 관영통신이죠. 신화통신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인용을 해서 23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방북을 한다라는 그 보도를 했는데 또 유엔 대변인은 아직 일정이 잡힌 게 없다.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엔 대변인이 아직 일정이 잡힌 게 없다고 하는 거 봐서는 아직까지는 일정이 잡힌 게 없는 건 맞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은 반기문 사무총장은 방북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의 응답이 여의치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그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인 분석을 해보면 방북은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뭔가가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같습니다. 것 같아요. 지금 정호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같은 생각을 하지만 아마도 그 북한 쪽에서 걸림돌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걸림돌이 있다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또는 우리 정부 아니면 유엔에서 어떤 걸림돌이 좀 있을까요? 그 유엔에서보다는 우리 정부와 북한과의 미묘한 이견차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견차가요? 예. 정민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견차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국인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으로 방북을 하게 되면 이전에 그 유엔 사무총장들도 방북을 2차례 했었습니다마는 북한과 관련한 유엔의 중요한 화두가 북한 핵 문제라든지 또는 인권 문제라든지 또는 그 평화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제시할 수 있는 화두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매우 껄끄러운 화두일 것인데 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이 방북을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메신저 역할을 해주고 그러면서 한국 정부로부터 뭔가 급부를 받아낼 수 있는 예를 든다면은 5.24의 해제라든지 또는 금강산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뭔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를 바라는데 사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방북하는 거기 때문에 방북을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지금 저울질을 하는 것이고 반기문 사무총장으로서는 사무총장 개인의 입장이나 또는 유엔의 입장으로 볼 때 방북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중국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인데 23일 날 설사 안 가더라도 계속해서 이 카드는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여권 내에서는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 자체와는 별개로 이제 야권의 어떤 여권의 대망론, 대권론이 좀 불거지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여권 내에서는 아무래도 김무성 대표로 대권으로 가는 것을 사실은 좀 꺼려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분을 주자로 나가는 데 대해서 내부 갈등이 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분이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이지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이제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이 또 북한의 핵 문제하고 여러 가지 인권 문제를 또 너무 심각하게 건드리는 것보다도 본인은 또 가서 거기에 대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또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이견 차가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사실 오늘 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당 내에서 반기문 총장을 영입하려고 그러는데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려고 한다. 그쪽에서 좀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만약에 방북이 성사가 된다면 방북을 한 이후에 국내 정치에서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친반연대라든지 친박 총리론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 감성적 거부감이 덜했을 텐데 실제로 그런 식의 풍선 띄우게 먼저 된 다음에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설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해석을 하고 또 정치적인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 되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설사 방북을 해서 성과를 얻더라도 또 역시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새누리당 내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를 이제 주창하다 보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톤다운을 시키지 않겠느냐라고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자랑스러운 한국인 출신 유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의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그렇다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맞고 이 평화라는 것도 북한 인민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무슨 평화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 의식 구조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전향적인 네. 그런 행동을 기대해 봅니다. 인권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도 좀 다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신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도 폐쇄되기 때문에 남북 양쪽이 다 지금 사실 얻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여를 사실은 못했어요. 많이 못했는데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는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정치적인 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걸 하고 나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각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이제 북한을 우리가 너무 폐쇄 일변도로 몰고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사실은 좀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북한이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고 남북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에 서로 북한과 남한이 다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예. 그 문제를 아마 이분이 해결하신다면 상당히 역사적으로 큰 획을 끊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예. 남북 관계를 잘 해온 것을 좀 이번 정권에서 10년간 지금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 물꼬를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뚫어준다면 그거는 굉장한 획을 걷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개성공단이 지금 폐쇄된 상태가 아니고요. 아니고. 그다음에 폐쇄 활성화되지 1번도에 않죠. 예, 아니요, 지금 활성화되지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쇄 1번도에 대북 정책을 했다 그러시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 방침은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핵은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리고 이미 8.25 합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하고 심지어는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하는 마당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다른 거는 몰라도 지금 개성공단은 잘 되어가고 있고 또 개성공단이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서 남북관계의 교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입장이고 제가 볼 때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시면서 반대 아니 입장을 지금 표명하시는 사실관계를 같지만 호도하셨는데요. 아니 사실관계 호도가 폐쇄되지도 아니죠. 않은 개성공단을 네. 지금 폐쇄되었다고 하시는 거는 정말 그 사실관계를 매우 폐쇄되었다가 이제 호도하시는 거죠. 재개되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거죠. 아니요, 네네네. 폐쇄된 지가 그- 폐쇄가 지금 활성화된 지가 언제고 지난- 지금 그 때문에 활성화가 지난해 잘 연초에 되고 중소기업들이 폐쇄됐었고요. 그리고 예. 개성공단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관련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고 네. 지금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어쨌든 때문에 좀 더 그런 문제도 있고 남북 관계가 좀 그럼요. 물꼬를 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거는 취지로 남북 관계를 하겠습니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사실은 남북 관계가 잘 돼 있어야 양쪽이 우리가 지금 현재 해외로 나가서 경제적인 이익을 구하려고 뭐 중국, 베트남 다 가지만은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네네. 사실 남북 관계로 했으면 오히려 더 나중에 통일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더 좋은 거죠. 네네. 아니요, 그런- 그 뭐 말씀은 다 맞는 거고요. 남북 관계가 그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해야 되는 거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지금 개성공단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오히려 부분은 제가 우리 정부에서는 얘기하는 네네. 데서 개성공단의 폐쇄됐지만 그 노동자들로 하여금 네. 소위 더 많은 노동자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뭐 교통 수송 시설 같은 것도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거 하나는 꼭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임금이 북한의 노동자들한테 가지 않고 북한 당국으로 간다라는 것은 확실히 좀 짚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네. 인권 문제 중에 하나다. 네네. 짚어보고요. 자, 이제
정치권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대도심에서 있었던 그 집회를 가지고 여야의 공방이 많은데 정 의원님, 사실 야당이 예산과 연계를 해서 그런 폭력 시위에 과잉 진압을 한 경찰 관련 시위, 뭐 버스라든가 아니면 여러 예산을 안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그 토요일 날의 시위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었고요. 국민들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준법 시위여야 되고 합법 시위여야 되는 것이지, 불법 시위라든지 폭력 시위는 자신들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타인의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점이 있고요. 또 자유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은 법치라는 것이고 공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권력을 무시하고 폭력 시위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사실은 그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서 차벽이라든지 또는 물대포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정부에서는 불법 시위를 용인하지 않는다 하다가 지금 단지 야당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불법 시위에 대해서 이렇게 관용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과연 그 야당이 나중에 여당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의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그 예산과 연계를 해가지고 불법 시위에 대해서 네. 방조하는 태도를 취하는지, 이것은 앞으로 수권 정당의 자격이라든지 또 그 과거에 그 여당이라는 경험을 했던 야당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의원? 우리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지난 정권에서는 상당히 그 시위가 합법적으로 나아가면서 굉장히 그 시위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장을 했죠. 예. 근데 지금 현재 노무현 정권부터 있었다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말씀하시냐면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도를 넘어버리면 이 공권력 행사가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시위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동조를 안 해줘서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나중에 그 오히려 민노당 세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평화 시위를 한다는, 시위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자기의 잘못된 부분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네. 알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농민이고 농사를 지었는데 요즘 쌀값이 폭락이 돼서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내년 농사를 과연 이 보상을 받아서 새로운 농사를 지었을 때 예. 그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하는 건 어려움들을 좋은데. 토로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 정부가 미리 차벽을 불법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차벽을 쌓는 거는 오히려 이분들에게 그 반감을 더 유발한 거죠.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번 내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체증 장비라든가 바리게이트 구입 예산, 또 여러 가지 그 그건- 물대포 예산 같은 예. 걸 좀 줄이겠다. 예. 이런 야당의 그 야당에서는 상당히 경찰 편이에요. 경찰의 어려움을 많이 듣고 지원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국민들을 차벽을 해서 CCTV 촬영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조어가는 이런 거고, 또 이분이 지금 현재 굉장히 위중한 상태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동의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저는 부분들이 지금 조정이 무슨 될까요?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그 농민이 지금 중태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시위에 대해서 과잉 진압의 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요. 그거는 그대로 조사를 하지만 요번에 그 시위는 분명히 불법 시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광화문에 경계 지역에 대사관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위가 안 허가할 수 되는 없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밧줄이라든지 쇠파이프라든지 신나라든지 심지어는 보도블럭까지 떼가지고 같은 젊은이인 경찰을 향해서 그런 불법성이 난무가 된다면 공권력의 회복의 차원에서 이것은 여야가 없이 초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권력을 회복하는 입장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고, 또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오히려 시위를 문제 삼아서 시위를 과잉 진압했다는 이유로 이 예산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국민이나 유권자가 용납하지 않을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 중에 과거에는 시위가 재미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위가 지금 재미로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난 주말에 시위를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는데요. 지금 농민의 그런 어떤 아픔에 대해서 호소를 하셨지만 그 당시에 11가지 요구 중에는 단순히 농민의 아픔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해제하라라든지 또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라든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든지 심지어는 통진당 해산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하고 정치적 반박하는 구호.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대중연설을 하면서 마치도 국가의 공권력을 희롱하는 듯한 이게 대한민국 21세기 선진화의 모습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오히려 같은 입장을 해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인의 태도라고 생각을 그 합니다. 선진화된 것이라는 것은 평화로운 시위가 할 수 있고 폴리스 라인을 넘었을 때는 그것을 엄단하는 것이 맞죠.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평화로운 시위,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알리는 것이 선진국까지 그것을 미리 예단하고 차벽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여기서 또 차벽을 하는 것은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보도블록이나 뭐 이런 걸 했다는 것은 사실 차벽을 미리 막아놓고 이분들이 그 자유로운 시위를 알릴 수 있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지 그분들이 처음부터 보도블록을 들고 오고 그 불법 시위를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좀 시각차가 있는 것 그리고 같아요. 아니요, 요 부분에 그리고 대해서는 노동의 문제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그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노동자를 위한 뭐 그걸 한다고 법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노동 계약이라는 거죠. 사실은 재벌에 대해서 뭔가 재벌을 쇄신하게 하고 재벌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게 하는 이런 것은 신경 안 쓰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옥죄는 것만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농민들의 내용에 문제도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시간도 부족하기 네. 때문에 지금 내용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 생각은 없습니다만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죠. 폴리스 라인을 지키는 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차벽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시위를 하는 측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면 그 위헌성에 대해서 법의 절차에 따라서 호소하는 것이 맞지 그게 위헌성이라는 이유로 밧줄을 가지고 차를 뒤집어 엎으면서 보도블록을 깨고 그다음에 신나를 뿌리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폴리스 제가 라인을 전 의원님 벗어나서 한참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고요. 되죠. 제가 아직 토론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예의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로 그게 헌법적으로 위헌이면 위헌 소송을 제기하든지 그런 법적 절차를 가지고선 자기가 호소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노동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질문의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이제 물론 그 시위 이번 집회 결과를 놓고 다음 달 5일에도 또 2차 집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집회 문화가 좀 더 선진화되고 또 경찰도 집회를 관리하는 측면의 기술도 좀 더 선진화될 측면이 있다라고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전 의원님, 지금 무소속 야당의 야권의 지금 움직임들이 계속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데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이제 창당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는데 참여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파괴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별 파괴력이 없죠.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두관 전 경남지사. 전 경남지사께서도 신당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축사를 가는 것이 아니다. 야권이 재연합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셨죠. 야권이 어떻게 보십니까? 변해야 된다고 했죠. 다른 것보다 가장 안타까운 거는요. 제가 새누리당 소속인데요. 제가 봐도 새누리당 별로 잘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과연 야당으로서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야당답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정치 전반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서 특히 이 야당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많은 실망감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반사적으로 새누리당이 상당히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정치인이지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나 정당 발전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감이고요. 적어도 친노 지도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비노 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뭔가 의사 합의를 보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내년 총선의 공천 문제라든지 또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그 관련돼 있다라는 걸 오히려 유권자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실망감을 더 많이 표출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천정배 의원의 무소속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표가 안에서 좀 이른바 문안박 연대 스크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지금 그 광주에 가셔서 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언제든 백의종군하겠다. 네. 또 안 의원의 혁신 주장 100번 옳은 얘기다. 총선에서 인적 쇄신해야 된다 하면서 안 의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지금 모양새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야당이 좀 잘하면 지금 현재 굉장한 우리가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호기가 있는데도 지금 다 놓치는 거거든요. 네. 저는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대차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서 저도 상당히 아쉬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밀고 나가지 못하고 예. 흔드는 데 대해서 또 따라서 총괄 총무본부장과 뭐 이렇게 나누면서 조직 체제를 좀 바꾼. 본인은 네. 조직 체계를 바꾸면서 하는데 그거는 지도자의 문제지 조직 체계에서의 그게 공천에 문제가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흔드는 게 재미가 있으니까 이게 계속 흔들리는 것 같아요. 것이다. 예, 그래서 지난번 뭐 여론조사가 좀 잘못 나왔는데 그것도 또 리얼미터에서 또 반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소신껏 예. 좀 나갔으면 네.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도자들을 볼 때 본인이 굉장히 소신 있게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굉장히 원하지 흔들리는 지도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하지는 않거든요. 문재인 대표가 여러 가지 카드를 내놓았는데 지금은 하나의 카드 아닙니까? 문재인, 안철수, 예. 박원순 예. 세 명이 좀 공동으로 좀 해보자는데 예. 당사자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리더십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사실은 공천 실패로 인해서 물러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물러나신 분인데 지금 현재 지도부에 들어오기가 본인도 스스로 껄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글쎄요. 근데 사실은 문재인 이외엔 또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문재인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 하는 여론조사가 더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소신을 갖고 네. 오히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의견들을 조합을 해서 가는 것이 맞지.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삼도 체제로 가면 당이 더 내분이 심각하고 어렵지 네.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야당의 이야기를 좀 여쭤봐서 그렇긴 한데 사실 삼두 체제로 이것도 해봐도 안 되고 삼두 체제도 안 되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이 상황의 단초는요. 뭐 많은 그 사건이 있었지만 바로 얼마 전에 미니 보궐선거에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그 부산에서도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대표로서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대차게 나가야 된다고 그러시는데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표가 친노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제왕적인 권한을 휘두르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관전자들 사이에서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본인이 백의종군 하겠다 네네. 하셨다는데 왜 본인이 대표로서 모범적으로 먼저 백의종군을 못 하십니까? 그리고 문안박 연대라는 것이 그동안에 문재인 대표가 어떤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그럴 때 책임지지 않고 또 혁신위를 만들고 해갖고 매우 이어가듯이 지금 안철수 전 대표에게 뭔가 선택을 지금 강요하는 것인데 안철수 대표로서도 굉장히 지금 곤란한 심정이죠. 근데 저기서 시간을 끌게 되면 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문 대표 체제로 계속 갈 겁니다. 왜냐하면 비노파가 이제 행동할 수 있는 시간에 그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문재인 대표로는 총선에 절대 안 된다라고 나오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래도 문재인 대표가 사퇴해서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매우 알쏭달쏭한 네.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일 한 겁니다. 가지만 마지막에 여쭙겠습니다. 네. 사실 새누리당도 지금 안에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지금 공천 룰조차도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번
최고위원회에서는 김 대표하고 서청원 최고가 또 설전을 벌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앞으로 새누리당은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없겠습니까? 이제 부글부글 끓어서 결국은 표면으로 올라올 것이고요. 결국은 자신들의 또는 계파 간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주장을 이제 내세울 건데요. 적어도 유권자가 있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큰 소리를 칠 판이라면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 이 공천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며 당내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단지 그 답을 우회하고 있는데 이미 보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여야 모두 공천권의 전쟁이 아직 본격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